이제 각 장별로 좀 이제 훑어가면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볼 건데 이렇게 장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어요. 선 구라스님께서 선 구라스. 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도 좀 잘 옮기셨고요. 힘드네요, 형. 네, 굉장히 이름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장별로도 질문거리들을 너무너무 잘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전 구라스님께서 좀 이야기를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양 기자 모순에 대해서 다 읽고 나셔서 나름대로 한 4가지 정도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정리를 해주셨고 또 장별로도 정리를 하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건 어떤 부분이셨나요? 끝까지 읽고 나면 작가의 말? 이런 게 있죠. 네네. 거기에서 이제 이 작가가 도대체 이걸 왜 썼나, 이 모순이라는 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데, 그런 얘기는 전체적인 장별로 이야기를 따라가고 나서 이 끝에 가서 얘기를 해봅시다. 1장에서 이제 제목이 생애 외침인데 그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생애 외침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그 안진진 인물이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성격이 형성됐는지에 대한 이제 에피소드들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거기에서 언급되는 에피소드들을 통해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또 이제 강하고 또 자기 주장도 강하게 이제 움직이면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성장한 후에 이제 이야기들을 따라간다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뚱맞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 이 생애 외침,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게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나 20대나 뭐 30대 이런 쯤에 느끼는 감정이라서 뭔가 대단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약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래 다들 왜 갑자기 분위기가 까는 분위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느낌이 들었고, 어쨌건 생애 외침 그거는 처음에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소설이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건 분명히 있었어요. 이 친구 참 재밌겠네 라는 생각 가지고 주인공의 성격들도 독특하게 설정이 돼가네 라는 이제 기대와 함께 출발했는데 그 뒤에 이야기 전개가 너무 이제 전형적이어가지고 이대로 살면 안 되고 인생에 뭔가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인생을 방기하고 있다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지금 자기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 견디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이라고 할까, 깨달음이라고 할까, 이런 건 별로 없고 뒤에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자기 어머니, 이모, 아버지, 동생, 또 남자친구라고 생각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장별로 소개 내지는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뭐 인생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과 약간 부합하는 아니다. 이탕님은 어떠셨나요? 이거는 제가 저는 이제 뒷부분에 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해가지고 뽑아본 부분이 있는데 마침 그 부분이 이것도 제가 뽑아가지고 저도 같은 의문은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내 인생에서 내 온 생애를 다 그래야 해, 꼭 그래야 해,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제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기대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남자 중에 어장관리를 하는 두 남자 중에 어떤 남자를 택할까 얘기가 주된 플롯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이거는 작가도 충분히 이거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22페이지에 그냥 받아들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탕구하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나에게 있어서 결혼은 전력 투구할 내 삶의 중대한 출발점이다. 25 나이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결단 중에서 나는 결혼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더 멋진 삶, 더 진취적인 삶을 얘기하지만 자신은 결혼이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문에 대한 충분한 그 이해를 할 만한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일장에서도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몇몇 살 때인가 그때의 인생은 그냥 주어진 인생, 받아들이는 인생 이런 식으로 인생을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날 이후부터는 이제 인생을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바꿨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인생에 대한 자기의 시각을 바꾼 거기 때문에 대단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아까 22페이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참 좋았어요. 저도 읽으면서. 그러니까 살짝 읽어드리면 그랬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내가 내 삶에 대해 졸렬했다는 것. 나는 이제 인정한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 생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되어가는데도 놓아두지 않고 적절한 순간 내 삶의 방향키를 과감하게 돌릴 것이다.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고라도 탐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무엇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굉장히 멋지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개인적으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들이 있나요? 많죠. 나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20대 이전에는 그냥 인생을 알고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은 어떻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다. 근데 그때쯤에서 이제 또 나도 이렇게 비슷하게 바뀐 생각이 알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알 수도 없고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좀 것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는 아니고 그게 얘기하는 게 여기서 말한 중요한 화두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거냐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296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이 얘기가 계속 처음부터 반복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알고 하겠다는 거는 탐구하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느낌, 뉘앙스가 제 생각에는 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탐구한다는 거는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이런 거더라 이렇게 느끼는 약간 인생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살다 보면 이제 지혜를 얻는다 이런 뉘앙스 같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되게 너무 거창하잖아요. 거창한 것 치고는 이 사람이 그냥 어장관리하고 있는 이 느낌이 좀 강했는데 좀 더 작가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고 보면 이 인물이 안진진이라는 인물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살았을 거냐 하면은 김장우를 김장우 맞나? 김장우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게 맞아. 그냥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이랑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순간부터 탐구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그냥 안 살고 나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그러니까 꼭 이제 유리하다는 표현이 좀 아닐 수도 있지만 행복한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주의 깊게 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잴 건 좀 재고 따져볼 건 따져보고 보면서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영규랑 김장우의 생을 이 두 사람이랑 엮였을 때 어떤 삶을 살까? 아버지의 삶을 살까?
이모부의 삶을 살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나영기를 나중에 선택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나는 이게 조금 너무 오바스러운 도입부다 생각하고, 그 오바스러운 도입부에 비해서는 그냥 뭐 무장갈리기네 이래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나이대 여성이 뭐 충분히 이런 식으로 삶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는 그런 걸 누구나 이렇게 이 시기에 겪는 그런 과정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다라기보다는 언제인지는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후회한다. 무조건 후회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근데 내가 선택을 하고 나서에 대한 그 행동 방식에 대한 것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쪽을 바라보지 않게끔, 즉 후회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노력 아니면 행위들을 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좀 측면에서 선택 후에서의 어떤 이제 저의 뭐 행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집중, 거기에 좀 컸던 것 같고, 특별히 계기 이런 부분들은 뭐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계기가 없다고? 나는 아주 이런 게 자주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다이어트 되면 해야겠다. 그런 것도 뭐. 그런 식의 계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큰 변화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그 가치관의 변화나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일한 그런 생각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뭐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계속 하죠. 이런 부분들. 그것도 그거지만 여기에서 개인적인 뭐 건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인생의 부피가 너무 없다. 자기 삶에 대해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 표현이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뭐 지위라든가 직장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인생의 부피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20대 때는 좀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나. 뭐 인생의 몇 겹을 더 만들어 봐야 돼 이런 느낌인가요? 부피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인정이라던가, 이 안진이라는 주인공은 뭐 학교도 대충 다니고 가출도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학교는 나오고 있지만, 학력 지상주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력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20대 때 예를 들면 인생에 부피감이 없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가 볼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봤을 때 내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 놓은 곳이 아쉬운 느낌, 이런 느낌. 그때 그런 거 많이 느끼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1장은 안진진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다른, 그전과는 다른 이제 결심을 했다라는 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이야기가 전개가 됐어요. 그럼 또 다음 장 2장은 어떤가요? 2장은 제목이 거짓말들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나오는 문구 중에 네네. 결혼은 디저트보다 수프 쪽이 더 맛있는 정찬이다, 이 표현이 있었는데, 그 2장에 나오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간단하게 그냥 초창기에는, 결혼 초창기 수프 먹을 때는 맛있고, 결혼 말기에 디저트 먹을 때는 재미없다, 그런 말인지. 그러네요. 순서로 따지면 수프를 먼저 먹고 마지막 디저트를 먹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좋다? 아니면은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후에 가면 갈수록 약간의 아쉬움 뭐 이런 포인트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2장 제목이 거짓말들인데 네네. 이게 지금 겉보기에는 안진진이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일일 교사로 엄마를 초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엄마가 아닌 똑같은 얼굴을 가진 이모를 대타로 세워가지고 거짓말을 한 번 한 거죠. 그리고 김장우를 우연히 만났을 때 이모하고 사실은 식사하다가 김장우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김장우한테도 뭐 적극적인 거짓말은 아니고 소극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김장우가 이모를 엄마로 오해하니까 뭐 그의 부인을 하지 않는 형태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뭐 이 장에 이제 들어가는 포인트가 이제 어머니하고 이모가 같은 날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네, 같은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네, 이 같은 날 결혼을 했는데 안진진이 택시를 타고 이모 집을 방문해서 이모한테 자기가 구입한 꽃다발을 꽃다발을 이렇게 이제 주면서 이제 결혼기념일을 축하를 하죠. 그리고 이모부와 이모와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한 사람인 김장우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때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발표하는 그 시간에 엄마보다는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이모를 불러와가지고 엄마처럼 소개를 했다. 그리고 지금 다 커서 만난 이 사람에게도 이모를 엄마처럼 소개하는, 아니면 뭐 소개는 안 했지만 그렇게 오해하도록 그냥 놔두는 그런 설정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 단원을 왜 넣었을까? 거짓말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엄마와 이모의 그 삶, 그 차이,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어떤 입장, 그런 거를 부각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엄마하고 이모에 대한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삶의 뭐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랐었는데 일단은 이모 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동경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시선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뭐 굳이 소녀가 아니더라도 사춘기 그 우리 청소년기에 보통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그런 시선 그런 게 잘 드러나서 상당히 공감을 얻는 부분이 아닌가. 나는 이 장 전체에서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어렸을 적에도 이모를 이제 학급 아이들한테 엄마라고 소개를 했고, 지금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된 현재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이모가 엄마인 것처럼 인지되게끔, 또 직접적인 거짓말 안 했지만, 그러니까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동경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이게 거짓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진진이 하는 거짓말은 두 개인데 네네. 그 학교에서 엄마라고 이모를 엄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김장우한테 이모인데 그냥 엄마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은 이 거짓말들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거짓말인데 여기에서 이모랑 이모부의 삶이 좀 가식적이고 그런 뉘앙스를 약간 넣은 거 아닌가.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이 장이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이모부가 이모를 계속 챙기지. 안진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먹어. 그거는 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치. 그냥 일상적인 것 같은데. 이모가 이제 그 결혼기념일날 이모부랑 같이 셋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모는 사실 행복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한숨을 쉬다가 그렇죠. 그런데 이모부가 이제 이렇게 식사를 또 챙겨주고 이런 결혼기념일 행사를 하는 자리에서 뭐 본심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모의 삶이 약간은 거짓말이 아니었나, 그런 뉘앙스로 이 작가가 넣지 않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뭐 짧은 에피소드인데 거짓말들이라는 제목을 달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고, 자 그러면 뭐 3장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네. 3장은 제목 자체가 사람이 있는 풍경입니다. 사람이 있는 풍경.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나요? 3장. 주로 3장의 이야기는 우리 집 이야기죠. 우리 집 이야기. 2장이 이모 집 풍경이었다면 3장은 주로 우리 집 이야기. 첫 장에 그 이제 라일락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3장 앞부분에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읽었는데 작가가 이거 라일락에 대해서 뭔가 좀 강적 어떤 의미를 숨겨놓고 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 두 번째 읽을 때는. 그래서 뭐 가난한 동네에는 많고 부자 동네에는 없다. 부잣집들도 여러 가지 뭐 나무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이 라일락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라일락에 대해서 작가가 묘사한 게 볼품없는, 평상시에는 볼품없이 보이다가 늦봄이 되면 이제 꽃이 펴가지고 이 누추한 골목을 갖다가 환하게 바꿔준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 집에도 이런 문구가 있어요. 거듭 말하지만 우리 집에는 한 그루의 라일락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까지 한 이유가 라일락에 대해서 뭔가 작가가 라일락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 주인공 안진진도 내가 나무라면 라일락이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 들어있죠. 여기서 보면 안진진의 개인 성격을 마음속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 말이기도 하죠. 평소에는 볼품없다가 나중에 골목길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라일락이 되고 싶다. 지금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뭔가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그러네요. 동네에 이렇게 라일락이 많아요? 이 동네 자체가 현재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 아닌가. 어느 정도 단독주택들이 줄줄이 있는, 그렇지만은 당시로서는 서민의 집인 그런 걸 상상해서 한 건데. 예를 들면 농촌 마을에 감나무 하면 뭔가 그 좀 공감이 가는데 이 도시의 가난한 동네 라일락 이렇게 하니까 그냥 쓰진 않았고 실제 그렇나? 달동네 이런 달동네 수준은 아니죠. 여기는 조금 그쵸. 서민 동네긴 하지만 달동네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라일락은 옛날에 많이 심었나?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은 우리 집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남동생이 그렇게 이제 성실한 스타일은 아니죠. 성실한 스타일은 아니고 자기는 보스가 되고 싶다라는 약간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데, 남동생이 좋아하는 또 이제 여자친구에 대한 묘사,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뭔가 이제 공부를 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일본어가 필요하면 일본어를 배우고, 뭐 법이 필요하면 법 공부를 하고, 그런 정도로. 필요할 때마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집안에 뭔가 일이 생길 때마다 네. 책을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두 명의 남자가 등장을 하죠. 나영규와 이제 김장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전화를 기다리는데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전화가 올까를 이제 기다리면서 그 감정들에 대한 것들을 좀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영규가 전화를 온 거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실망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아주 따뜻하게 전화를 받죠.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화관을 가서 이제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도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차이에 대한, 나영규와 이제 김장우에 대한 차이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단정적으로 이제 두 사람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죠. 사실 나영규 같은 경우는 몇 시 몇 분에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뭐 언제 뭐 이동을 하게 되면 몇 분이 남고 뭐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설계를 하는 스타일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김장우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계획 없이 남도 여행을 간다든지 또 뜬금없이 뭐 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이제 약간은 그 김장우 역시도 저한테는 굉장히 엉뚱한 남자처럼 보였는데 감정적인 부분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쓰여진 장치겠죠,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이제 극단적인 부분들을 좀 이제 부각하는 부분들이 이 3장의 이제 뒤편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2장하고 이모네 집하고 3장에서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엄마하고 또 나 동생이랑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매우 단순하게는 이모네 집은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런 느낌이고 엄마는 온갖 사연도 많고 자식 복도 없고 뭐 이런 느낌인데 또 숨어있는 그 문구 중에는 이모는 왠지 모르지만 그 이모부가 하는 거에 맞춰주면서 살아가는 느낌도 있고 근데 엄마는 가난하고 힘들지만 뭔가 활력이 넘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진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래서 그런 뭐 그 엄마의 삶에 대해서 그것도 자기가 깊이 살펴봐야 할 생의 비밀 중에 하나다. 어머니의 불가사의한 삶의 활력이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영규도 소개가 되는데 나영규의 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통속적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사회에서 좀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이런 거지만 또 한편은 활기 있는 인간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다 이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안진진이 엄마라든지 나영규에 대해서는 활력이라는 요소를 좀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점도 보입니다. 도식적인 구성이 그렇게 해석하면 또 좋지는 않지만 여기서 나영규를 선택하면은 이모의 삶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활력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도 있다. 그러네요. 네. 이제 엄마는 가난하지만 활력이 있고 나영규는 부자이면서 활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삶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모는 삶의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끊임없이 이 글이 그 나영규랑 김장우를 비교하고 이모와 또 엄마를 비교하고 구도를 이렇게 대입해서 구도의 의미를 우리가 길어내게 하고 여기를 선택할 저기를 선택할 거냐 이런 식으로 잡다 보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이 대립 구도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모부도 있고 이모네 집도 있고 우리 집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해석이 저처럼 너무 도식적인 해석이 도출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소설 자체도 활력이 없이 그냥 너무 뻔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 나영규도 예를 들면 이모부 같지만 또 나름대로 다른 점이 있는 활력이 있는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 세게 얘기하자면 양기 작가는 그걸 의도하고 쓰지는 않았다. 저는 이제 여기 하나 나영규가 활력이 있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 안진진이 피곤함을 느껴요. 맞아. 그렇죠. 그럼 왜 피곤함을 느끼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피곤해. 그래요? 그 J의 그 딱딱 맞추는 그 J, MBTI 거기에 맞춰가는 P들은 피곤함을 느껴. P들이 피곤하군요. 이게 뭐 편하긴 하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피곤함이 느껴지지만
있습니다. 피드 가깝게. 피들이 좀 자유롭거나 이제 좀 편안함을 느끼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럼 MBTI 전문가로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 딱딱 맞춰주면 편하다는 생각은 있어요. 아, 편안한 생각은 있는데. 뭐 다음 어디 좋은 카페에 내가 알아놨어. 그럼 따라가면 얼마나 편해요. 편하지만 너무 이제 꽉 짜여 있으니까 갑갑함이 있는 거죠. 아, 나는 이번에 꼭 그런 좋은 카페가 아니더라도 뭔가 좀 딴 것도 한번 볼 수도 있고 뭐 약간 의도치 않는 뭔가를 맞닥뜨리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짜맞춘 일정대로 완전 패키지 여행인 거죠. 패키지 여행의 어떤 나도 갑갑함이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나영규랑 그 김장우랑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것까지 보면은 데이트할 때 보면은 나영규가 이미 계획이 다 짜놓고 거기에 따라가서 수동적으로 데이트하는 거고, 김장우는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내가 심지어 그냥 그런 대목도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모든 데이트는 나영규하고만 하게 되고 김장우는 전화도 천천히 오고, 그래서 김장우랑 데이트도 못 하게 될까봐 자기가 무슨 뭐 의도적으로 김장우랑 데이트하게 된 것은 뭐 자기의 공이기도 하다, 이런 대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하고 이모도 자기 주도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모는 이모부라든지 자식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정해진 삶을 살아간다는 느낌이고, 엄마는 이제 또 그렇다고 자기 마음껏 하면서 하는 삶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고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헤쳐나가면서 자기적 주도성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 점에서 엄마의 삶이 활기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안진진이 어떤지 모르게 나영규보다는 김장우한테 끌리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네, 좋아요. 그럼 뒤에 또 이야기를 한번 지속해 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우리 집 이야기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남자가 살짝 등장하면서 이제 3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집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장으로 뺐어요. 4장이 이제 슬픈 일몰의 아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좀 쉬었다 그래도